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8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조금 지났네요. 네, 이제 오늘 가는 날입니다. 8시 15분 서울 시간으로는 11시 45분 점심시간 다 돼가겠군요. 오늘 여기서 저녁 6시 반에 출발하나요? 6시 15분에 출발하나요? 그럼 내일 월요일 새벽 5시경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7박 8일 동안이 마치 거의 뭐 한 달 정도 서울을 떠나 있었던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곳에서도 또 일은 계속 했고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 다 소화를 했고, 또 서울에서 진행되는 또 저희 사무실 송무 관련된 것도 업무지 다 했고, 또 JTBC 한분리 진행 관련되는 것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요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거보다 더 길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새로운 것도 또 느낀 것도 있었고요. 어제 몇 가지 건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도 있고요. 참, 그리고요. 이곳에서 어떻게 녹화를 하고 있는지, 왜 웃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요 뒤에 이렇게 초록색, 이걸 크로마라 그러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이제 벽을 갖다 완전히 다 저걸로 위에서부터 쫙 가려놓고요. 커튼이 쫙 내려오죠. 여기는 임시로 이 천을 뒤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 커튼을 다 닫은 이유는 요걸 열면은 이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이쪽은 이 빛이 강하고 이쪽은 어둡고 언밸런스가 돼서 그래서 저쪽엔 또 조명도 여기 있네 조명. 요 조명 이것도 서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카메라 설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노트북, 모니터가 모니터 2개인데, 여기 있네요. 요 모니터 하나, 요 모니터 또 하나. 이따가 이걸 다시 또 포장하려면은 뽁뽁이로 또 포장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요게 요 쇼파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했고요. 호텔 갈 때마다 어디는 좀 이 탁자가 좀 편안하게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고, 여기는 이게 새로 지은 호텔은 괜찮은데요. 오래된 호텔이 좀 불편합니다. 이 호텔도 좀 오래돼서 5성급 호텔이지만은 새로 지은 데는 좀 좋고요. 백화점 저 사람들 막 밥 먹으러 나가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어제 밥과 반찬. 네, 이분입니다. 이분. 네, 이분. 박종필 회장. 이 호텔이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영국 사람들이 여기 휴양지로, 여기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랜드 호텔인데 이 동네. 누아라 엘리야. 여기가 유명한 데더라고요. 여기 그랜드 호텔인데 여기가 6성급 호텔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에 딱 2개 있는 6성급 호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여기 스리랑카의 관광청장을 만났는데요. 관광청장하고 거기 국장을 만났는데, 국장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곳이 1865년도에 지어진 호텔이래요. 1865년도에 지어진 호텔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총독?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이래요. 영국 총독부 건물로 쓰이던 것이 이제 호텔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1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러던데요. 골페이스. 갈레페이스라고 이렇게 읽어야 될 텐데 이 사람도 골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골페이스 호텔이 6성급이랍니다. 1865년도 우리는 병인 양요 일어나고 막 그럴 때인데요. 네, 흥선대원군 그 시절에 그 호텔하고 이 호텔하고 2개가 6성급 호텔이라는데, 요 옆에 이분이 제 밥이고요. 제가 이분의 반찬입니다. 어제 잠깐 이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 이동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었고, 어제는 여기를 갔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뭐처럼 생겼나요? 연꽃, 네, 로터스 타워. 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350m? 350m 좀 넘나요? 350m. 이 로터스 타워에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은 이쪽 동네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거 내가 찍은 사진 올리지? 자네들이 찍은 거지? 내가 찍은 거야? 왜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졌냐? 저희들이 묵은 호텔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요쪽에 요 지역이 제일 중심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옆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여기가 기차역이 있는 데네요. 기차역 구 중심가. 여기는 이제 콜롬보 항. 그리고 여기 어디야? 여기는 또 이제 여기는 또 약간 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제가 좀 이쪽으로 좀 돌아서 이렇게 찍은 거고요. 예. 그리고 요렇게요. 이쪽 바닷가 쪽으로는 높은 건물이 있고, 요 뒤쪽으로는 또 저쪽 내륙 쪽으로는 이제 작은, 그러니까 여기가 한 350만 된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60년대를 보는 듯한, 서울을 60년대, 부산 한 6, 70년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길 갔었는데요. 베어풋이라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곰발바닥?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더라고요. 예, 맨발이에요, 맨발. 베어풋이 무슨 갤러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제 코튼 면직물. 근데 무진장 싸요. 여기서요. 여기서 그건 안 했네. 제가 여기서 뭘 많이 샀어요. 무슨 이렇게 조그맣게 그럼 뭐라 그러지? 뭐 물건 담을 수 있는 걸 그럼 뭐라 그래? 뭐 여자들은 조그만 화장품도 담고 파우치를 저희 집사람도 사고 저희 PD도 사고 막 고르더라고요. 몽땅 이만큼씩 샀는데요. 다 해서 진짜 많이 샀어요. 예. 선물 뭐 조카들도 사준다 그러고 뭐 사주고 근데 다 해서 한 4, 50만 원치 샀나요? 근데 생긴 건 루비통보다 더 이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루비통 하나만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 사면 몇백만 원씩 하지, 그지? 그게 다 손으로 만든 아주 야기자기한 똑같은 게 거의 없는 이 동네에 이 노동동이 참 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길 갔어요. 여기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제가 이만큼 사고요. PD들도 한 손에 이만큼 사고요. 베어풋이라고. 여기 와서 산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건 산 거 없어요. 여길 갔습니다. 여기 킹크랩이 아니라 이게 스리랑칸 계란인데요. 스리랑칸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앞바다에 거기서 잡은 게라는데요. 아주 유명한 게 요리집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요 사진 뒤에서 제가 이걸 찍으려고 자기들 밥 먹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미안하지만은 여기에서 새우인데 가재급이에요. 가재급. 예, 맛있게. 그리고 시내를 잠깐 나갔었는데요. 여기 개들이 그 지방은 개목걸이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요 시내는 그래도 개목걸이를 팔더라고요. 개줄을요. 그리고 저녁 때는 여기를 갔어요. 골페이스 호텔. 이게 186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랍니다.
이 호텔이 6성급 호텔 골페이스. 잠깐 볼까요? 여기 인도양이에요. 인디안 오션.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들어올 때 공기가 좀 오케이. 빨리 오래 저를. 예, 누가 왔다고. 예, 여기를 좀 찍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 빨리 오라 그래서 여기가 킹 오브 mambo 요 이제 해변가에 있는 식당이 킹 오브 mambo랍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그 뭐 다 마치 공항 검색대 통과하듯이 그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누가 왔나 이랬더니 여기 이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그 스리랑카 관광청장. 이 사람이 우리나라 치면은 한국관광공사 이사, 그 정도 되는. 네, 그래서 같이 스리랑카에 대한 이 관광 정책, 현황,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스리랑카의 교통에 관련된 몇 가지 같이 대화 나누고,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곧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된 게 9개 있습니다. 9개 진행하겠습니다. 스리랑카는 3대 이 스리랑카 경제를 유지하는 3가지 산업, 3대 산업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관광이랍니다. 그 관광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었대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막 회복돼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2배로 다시 회복됐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달에 비해서 요번 1월 달에 또 다시 2배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들 좀 찾아와. 무엇보다 자기네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안전하다. 진짜 제가 보더라도요 안전해요.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어제 그 승용차에 내 가방 놔뒀잖아. 가방 놔둘 때 내가 여기 아무것도 없다. 저 긴팔옷 하나 요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놓고 내릴게 그랬잖아. 내 여권을 꺼내서 따로 놓고 거기다가 우선 여권 집사는 갖고 그 가방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내 지갑을 여기다 넣고 거기 근데 뭐 있었는지 알아? 거기 3,000불도 있었어. 내가 몰라, 내가 까먹었어. 나중에 내 돈 어디다 놨지? 근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래요? 근데 혹시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열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다 놓고 내릴게 그랬었잖아.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있었잖아. 그대로야. 어제 그 3,000불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같이 다녔던 그 기사한테 그 끼르띠라는 이름인데요. 야, 너 이거 어디 갔어?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 근데 진짜 여기 사람들이 친절하고요, 착하고요, 순박하고요. 처음 이렇게 눈 마주치면은 이 사람들은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웃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손 흔들어주고요. 먼저 이렇게 손 흔들어 같이 흔들고요. 이 느낌이 사람들 좀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강아지도 보면은 아 순한 강아지가 있고 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은 참 순하고 착하다, 친절하다. 예. 근데 어제 여기 관광청장도 스리랑카는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예. 그리고 저는 순하고 착하다라는 걸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눈 빼고는 다 있대요. 예.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근데 못 살아요. 못 사는데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자, 우리는 스리랑카보다 한 10배 이상 잘 사는데 여기 자동차가 150만 대 있대요. 우리는 2,500만 대. 인구는 우리가 2배 조금 2,200만, 우리는 약 5천만. 근데 여기 자동차는요. 여기 자동차는 여기 거 우리나라에 오면은 여기 문을 제가 쿵 닫잖아요. 기사가 놀래요. 예. 문 막아질까 봐. 그래서 그냥 닫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제가 볼 때는 그 중고로 사면 우리나라에서 한 500만 원도 안 돼. 한 3,400만 원 정도 될 텐데 막 그런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3,400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가 여기서는 괜찮은 자동차예요. 우리에 비하면은 그리고 이 최고급 호텔에 나가 보면은 진짜 피카번쩍 하는 자동차가 우리로 치면은 한 소나타급 되겠지? 소나타급도 안 돼. 이 벤츠 한 200 정도 되는 게 요 앞에 나가면 제일 좋은 자동차야. 그러니까 큰 차가 없어요. 이 스리랑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하여튼 전체적인 느낌이요.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불편함이 많아요. 그 불편함 몇 대 몇 물어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몇 대 몇 안 싸운대요. 자기들이 인정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까 사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럼 네가 잘못했네. 예. 그래 처리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러지 않느냐. 안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서 그런 판사가 판사한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저한테까지 옵니다. 네, 그런 사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자, 시골길인데요. 시골길에서 어떤 일이? 자, 시골길 커브길입니다. 쭉 가다가 오! 야, 이거 신고해야 돼. 와,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커브길. 이분이 저 볼록거로 보셨을까요? 근데 중앙선이 있네. 중앙선, 여기는 교차로가 아니네요. 교차로가 아니고, 저거는요, 저 볼록거울은 이쪽에서 나오는 차를 보라는 게 아니네요. 예. 근데 저 볼록거울을 보면 이쪽도 보이긴 보이겠네요. 저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요거는 이쪽에서 오는 차를 보라는 걸까요? 근데 스리랑카는 요 정도 커브는 커브길도 아니에요. 근데 사고 안 나더라고요. 알아서들 잘 가요. 이거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났으면은 이 중앙선 침범 사고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시골길에서는 저런 데 경운기나 트랙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많이 다녀요 라고 하십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라서 미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초행길이면 못 피했겠네요. 이런 시골길이 보통
왕복 2차로 도로 60으로 가다가 저런 그 이제 마을길은 시속 40도 있고 30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시골길에서는 커브길에서는 미리 조심하세요 라면서 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네, 시골길에서는 경운기도 툭툭 나오고요. 툭툭이 여기 스리랑카 툭툭이라는 게 많습니다. 툭툭. 그것은 툭툭 나온다 그래서 툭툭이 같아요. 오토바이에다가 바퀴를 뒤에 달아갖고 거기를 뚜껑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3륜차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거기 택시지. 그게 이제 이 동네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골길은 정말 커브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으면 100대 빵일까요? 아니면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예, 이것은 커브를 요거 제한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네, 제한 속도가 만약 60이었으면은 이거 못 피하죠. 예, 제한 속도 30이었으면은 네, 일부 잘못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골길은요, 여러분들 속도 표지판 다 유심히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제 마을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미리 속도를 줄이십시오. 저기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곳 위치는요, 북고양, 예. 경기도 고양시의 북고양 설문 톨게이트랍니다. 북고양 설문 톨게이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자, 북고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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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시 보시죠. 바닥에 뭐 있다. 뭐야? 바닥에 뭐가 있네? 저 바퀴 다 찢어졌겠다. 허허. 이런. 네, 진입을 막 한 상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참 못 가겠네. 네, 어떻게 됐는지 내려서 한번 봐야 되겠어. 바퀴 하나만 터졌는지 뒤에도 터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가 어떻게 됐나요? 뭐지? 바퀴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저걸 왜 설치해놨죠? 뭔가를 설치해서 저걸 밟고 지나간 거예요. 비도 오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들어가면서요.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서요. 요거. 바닥에. 예. 10분 후에 다른 차도 오다가 똑같이 그렇게 됐대요. 이분께서 저거 톨게이트에 지뢰 설치해 놓은 거 아닌가요? 지뢰? 아니, 저기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저 관리하는 곳인지, 아니면 이게 고속도로가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민자고속도로도 있고, 또 이 도로공사가 이제 이 고속도로 관리하는 데가 좀 한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가 다 있습니다. 저 관리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해놨을까요? 저런 게 있으면은 저기다가 좀 이렇게 위험하다고, 저 뭐가 있다고 미리 안내하고 거기를 라이트로 비춰서 조심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일단 불박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해야 될 텐데요. 과연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100대 빵일지, 아니면 불박차에 일부 잘못이 있을지, 저거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소송에서 과실 비율 나오면은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거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를 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언론에서 한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 이유,
설치를 해. 그 이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다른 차들한테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야 되겠죠. 예,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왕복 2차로 도로, 그리고 저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요게 무조건 멈췄다 가야 되나요? 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는 거죠. 저곳에 보행자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어이쿠, 어이씨, 에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자전거. 자, 여기서 건너는 사람 없어요. 지나가요. 할아버지. 그래서, 예씨. 할아버지 나오세요. 그래서, 빠방. 근데 할아버지가, 에이, 지나가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거기에서 불박차가 보고 빠방 했는데 자전거 턱 와서 뒤를 때렸습니다. 자, 정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에 오른쪽 골목길에서 자전거 탄 90대 어르신께서 전방을 보지 않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락신을 빠방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와서 뒷바퀴 부딪히고 넘어지셨습니다. 차량을 세우고 몸 상태를 여쭤봤더니 막 그러세요. 그래서 말투가 좀 어눌하시고요. 이제 90대 할아버지시래요. 근데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약주 드셨구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02%, 0.03%부터 처벌 대상이죠. 예. 근데 그 처벌 대상 그 기준에는 미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술을 드셨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고 빠방 했는데 근데 거기서 내 차에 뒷바퀴를 부딪히고 넘어지셨는데요. 그리고 자전거가요. 불박차가 위험했나요? 여기서. 왜 보행자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잡았으면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불박차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럼 제가 빠방 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면 되지. 거기서 제가 서 있었으면 어디 부딪혔을까요? 우리 도 PD님들. 앞바퀴 부딪혔겠지. 그죠? 서 있어서도 똑같이 부딪혔을 거예요. 예. 자, 제 차량에 휠이 긁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차로 접수해서 수리 후 그 어르신께 청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경찰이 경찰에서요,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했다가 지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요? 그랬더니 이거 정지했어야지. 횡단보도 앞에 정지했어야죠. 예, 그리고 0.02%는 훈방 조치 대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할아버지 치료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관이 여기 멈췄어야지. 왜 안 멈췄어? 왜 안 멈추고 왔고 빠방. 이씨. 진짜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제보자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규정 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자전거와 충돌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혹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가 지나갔느냐 물어보기에 저는 멈췄다가 살피고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자전거 타신 분이 정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후음방 조치긴 하지만 알코올 농도 0.02% 음주자인데 저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건지, 경찰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제가 치료비로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네, 경찰이 잘 몰라서 그렇겠죠.
아마 그 경찰 이 교통조사관이 아니고 파출소나 또는 지구대에서 나오신 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겁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어야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멈추는 거는 이거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 이거 멈췄다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빠방 이때 됐죠. 여기 만약에 발견한 순간 멈췄으면 여기 멈췄어도 역시 자전거가 와서 오잖아요. 그럼 앞을 들이받죠. 이번 사고 자전거 100% 잘못이고요. 그리고 내 차 망가진 거는 자차 보험 처리하고요. 근데 수리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하면 내 자기 부담 20만 원 내야 되잖아요. 20만 원 넘으면은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죠. 근데 20만 원 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기 부담금으로 넘지 않으면은 그냥 내 돈으로 고쳐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할까요? 네, 20만 원 넘었다 칠 때 보험사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가 차나 자동차나 또는 오토바이 같은 그쪽에 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사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구상금 청구합니다. 근데 자전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차대 자전거, 차대 보행자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하는 게 원칙이죠. 해야죠. 그리고 요즘은요. 상대 측이 자전거나 또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보험이 있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무슨 보험일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50% 이상의 가능성인데 보험사들은 아예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험사가 어딜까요? 메모를 안 하셨군요. 네, 불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곳 스리랑카요.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공항으로 가서 서울로 돌아갈 건데요. 지금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지금 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차들은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여기 관광청장에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동차, 오토바이, 툭툭이가 3륜 오토바이예요. 전부 다 이 번호판 나올 때요. 번호판 나올 때 보험에 다 가입을 한답니다. 그 보험 가입이 그러면 이 보상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무한대래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대랍니다. 여기 근데 경찰 쪽이나 또는 이 보험 쪽 관계자가 아니라서 제가 다시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단 리미트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보다는 선진적이죠. 우리는 책임보험 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도가 없이 배상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요 이 책임보험이 사망일 때 1억 5천까지잖아요. 이거 무한대로 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그 보험료 액수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대물배상은 차이가 자손이 아니라 내 자차 이런 거요. 이런 것은 차이가 크지만 대인배상 2는 그게 액수 차이가 1년에 한 20여만 원?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인배상 2도 무한대까지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물론 이 나라의 대인배상 2가 그것이 무한대라고 어제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소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배상 한도는 무한대로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제한속도 40입니다. 네, 불박차 갑니다. 불박차가 좌회전? 네, 불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앞차가 좌회전하고 불박차도 좌회전할 건데요. 저 앞에 차 좌회전, 그 앞에 차 좌회전, 불박차도 좌회전 들어가는데 쾅! 다시 보시죠. 앞에 차 저 앞에 차도 좌회전하네요. 네, 계속 좌회전해요. 앞에 차 좌회전? 지금 직진 신호인데요. 직진 신호예요. 그리고 불박차
직진 신호예요. 좌회전. 아이코. 예. 이분께서 제가 신호 위반했습니다. 근데 시속 40km 도로에서 제 차가 반파됐어요. 그러면 상대차가 60 이상의 과속 같습니다. 저의 100%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그곳 비보좌회전 허용되는 곳인가요? 옛날에는 비보좌회전이 허용됐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럼 신호위반 맞죠? 앞에 차도 신호위반, 불박차도 신호위반. 앞에 차는 저 택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해서 갔어요. 근데 불박차는 자, 앞에 차 택시가 멀리 있어서 갔어요. 근데 불박차 갈 때는 여기 왔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30m 되나요? 30m가 채 될까 말까? 자, 들어갈 때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 딱 꺾어 들어갈 때 이때는 20m 될까요? 시속 40이면은 1초에 얼마 가나요? 시속 100일 때 28m 가거든요. 그러면 시속 10이면은 2.8m, 40이면은 4, 2, 8, 4, 8이 32, 11.2m. 그럼 여기서 2초 만에 사고 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과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차가 과속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거리를 봐야 돼요. 거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지금 이분께서는요 상대차도 엄청난 과속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시속 40을 지켰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안 꺾어요. 꺾는 순간 이때 하나 둘 도저히 못 피하겠죠. 과실은 100대 빵이 맞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과속이었기 때문에 내 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 그렇게 보여질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과속이었으면 과속일 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과속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과속 때문에 못 피했다? 그럴 때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속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망가졌다. 두 번째,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 그럴 때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못하면은 그건 어렵죠. 이번 사고는 좀 아쉽게도 질문자가 이제 불박차 운전자가 질문자세요. 질문자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100대 빵일 것 같습니다. 앞에 차가 좌회전한다고 나도 해도 되겠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와, 불박차 많이 망가졌네요. 와, 자동차 많이 망가졌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곳 도로 제한속도 50입니다. 불박차는 저 앞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곳 날마다 출퇴근하는 곳이고요. 제한속도 50입니다. 불박차 2차로로 달려가다가요. 50보다는 좀 빠르게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고 있는데 이런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앞에 차가 이 아저씨가 들어오라 그러면 어떡해. 헤헤이. 아이고, 이 아저씨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고, 이번 사고, 상대차는 비보좌회전이네요. 비보좌회전인데, 그런데, 저 버스, 그리고 요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아저씨, 저기서 신호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네. 처음에는 들어오라는 듯이 하다가, 잠깐 다시 한번. 처음에는,
헷갈리네. 들어오라는 건지 들어오지 말라. 여하튼 간에 저 비보호 좌회전할 때는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차가 없을 때, 그리고 1차로에 차가 있으면은 2차로도 이렇게 보고 들어왔었어야죠. 이번 사고 몇 대 몇입니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난 내 신호에 보고 갔는데, 내 신호 따라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100대 빵 아닙니까? 그런 상대 측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은 이건 난 신호 위반 아니잖아요. 80대 20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80대 20입니까?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2010년 이전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났을 때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100대 빵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0년 8월부터는 이거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을 처벌하지 말자. 그래서 신호 위반 아닌 걸로 바뀌면서 보험사에서 80대 20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호를 지킨 차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보험사에서는 80대 20, 법원에서는 좀 헷갈렸어요. 옛날에 100대 빵을 했었는데 이거 신호 위반 아니니까 이거 80대 20 하는 게 옳아? 그냥 90대 10 정도 할까?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비보호 좌회전일 때 100대 빵이라는 판결도 있고요, 90대 10이라는 판결도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100대 빵 판결하는 판사들도 있고요. 그것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90대 10이라는 판결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요, 여기는 불박차 입장에서도요. 자, 쭉 가면서 여기가 늘 다니는 곳이다. 늘 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또 써 있네. 이쪽도 써 있고, 이쪽도 써 있고, 또 여기가 반대편에도 또 비보호 좌회전, 여기도 여기. 그리고 이분은 잘 아는 곳이죠. 여기 양쪽으로 아마 공장이 있고,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허용되는, 늘 다니는 곳이면은 차들이 많길 때 요 사이로 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면 조금 속도를 줄이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빵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뻥 뚫린 곳에서 내가 쭉 가고 있는데 내 코앞에서 쑥 들어서면 그건 100대 빵이에요. 요즘 법원에서요, 뻔히 보이는데 내가 쭉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요 제한속도 50도로에서요, 50에서 지금 내가 여기쯤 왔는데 여기서 쑥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도저히 못 피하죠. 보이는 데서. 그럼 100대 빵인데요. 근데 이곳은 앞에 차들이 밀리고 있네, 여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나 알아, 나 아는데, 그랬으면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근데 50도로에서 오히려 58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80대 20, 100대 빵, 그 중간 한 90대 10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긁혔네요. 어디다 긁혔을까요? 인도 턱에? 아니면 중앙빌리다에? 많이 긁혔는데요. 어디다 긁혔을까요? 어디 콘크리트 구조물에 긁힌 것 같은데, 자, 어디에 긁혔는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자,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다시. 오른쪽. 오른쪽에서 오는 차, 저 차,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깜빡이 켜고 저 차 피하다가, 저 차는 부딪히진 않았어요. 근데 소리가 처음에 빵은 다른 차한테 대한 빵이네요. 이건 다른 차에 대한 빵이고요. 그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피하다가 옆에 쿵 소리 들으셨죠? 그때 긁힌 건데요. 긁히고,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1차로에 직진 중이었고요. 상대차는 골목에서 우회전 즉시 한 번에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제 차가 도로 옆에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그대로 가려고 그러길래 제가 바로 그 차를 잡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요. 사고 부분 확인해 봤지만은 어두워서, 지금 어두워지는 시간이잖아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제 차가 볼보인데요. 자동 개입 시스템으로, 자동 개입 시스템,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시스템이 발동되나 봐요. 그런 걸로 착각했습니다. 몇 미터 못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좀 이제 밝게 후레쉬 같은 걸 이렇게 한 모양이죠. 휠이 깨진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5일이 지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로 합의하게 연락처를 알려고 했죠. 근데 경찰 담당자가 그분과 얘기를 나눈 결과 나 때문에 휠이 망가졌던 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사로 소송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연락처는 받아야죠. 지금 꼼꼼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소리가 났는데, 지금 아니, 그러면요, 거기서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쭉, 왼쪽이 뭐가 부딪힌 것 같으면요, 이 스마트폰 요 후레쉬로 좀, 요 후레쉬로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안 돼 또?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요. 요 후레쉬 잘 보이잖아요. 이게요. 최소 이렇게 하면은 요 한 몇 미터 이는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비춰봤으면은 아까 왼쪽으로 뭐 소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비춰보고 자 내일 서로 연락합시다. 그렇게 하셨으면 됐을 거를 해요. 그리고 왜 또 5일이나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세요? 그럼 5일 동안 다른 데 가서 또 어디서 부딪혔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소리가 나는 게 부딪히는 소리 나는 게 이걸로 봐서는 그때 왼쪽에 소리 났으니까 그때 부딪혀서 망가진 거다. 이거는 법원에 가면은 변론의 전 취지에서 인정될 수는 이 정도면 인정돼요. 하지만 험난해지죠. 민사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참, 이게, 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절차가 많이 복잡해질 텐데요. 만일 이 사고로 누군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서 이 정도면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 상대에 대해서 보험 처리해 주세요.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할게요. 벌점과 범칙금 부과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다친 사람 없으면 경찰에서는 처리 안 해요. 단순한 물적 피해만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리포트 하는 작성을 그냥 끝냅니다. 그게 경찰에서 민사로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거 일단 불박차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를 해보십시오.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 보험사 담당자랑 상대 보험사랑 담당자 서로 대화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답답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일단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민사소송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아까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저 차 들어올 때요. 이 빵은 다른 소리예요. 예. 이 정도면은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그거 맞네. 그 소리 정도면 저 긁을 수 있지. 인정은 해주겠지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소송 진행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소리가 나중에 소리 감정합시다. 그때는 타이어만 부딪혀갖고 휠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에요. 상대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러면 자 소리를 들어봅시다. 저게 바퀴가 부딪힌 소리인지 아니면 휠이 부딪힌 소리인지 그 소리 감정하는데 그거 한 300만 원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우리 보험사에서 이거 소송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익이 없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기겠지만 근데 그 과정이 험난해질 것 같습니다. 이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네요. 횡단보도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 이곳을 무단횡단하는 것도 요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것과 같게 평가됩니다. 이곳을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보행기를 끌고 저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보행기 끌고 이제 횡단하십니다. 언제? 차량은 직진 신호에, 그리고 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는 정상적으로 오는데요. 저 건너시다가, 아이고, 지금이요, 지금. 저 보행기가 저거네요.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바퀴 달린 거네요. 예. 다시 여기서 저 건너시죠? 건너시다가 지금, 아이고, 예, 사고 직전입니다. 예. 지금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 이쪽으로 보행자 신호 들어왔으니까 차는 직자 신호 같아요. 직자 신호. 차는 정상적으로 자기 신호에 오고 여기로 무단횡단 하시다가 사고 났습니다. 보행자가 신호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이 도로가 왕복 6차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 그리고 여기가 왕복 4차로인가요? 제가 이분께 이거 약도 좀 그려서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약도를 안 그려주셨어요. 제가 약도를 좀 그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좀 도로 넓이도 알고 싶고요. 여기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요거 한 차로 왕복 4차로인가 보네요. 요 과실 비율 할 때는 도로 넓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보시면 알 텐데요, 아실 텐데요. 이거 보시면 모르세요? 신호등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에서 20m 떨어졌네요. 네, 그냥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네요. 왕복 4차로 같은데요. 네. 피해자 과실 한 6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 70%까지는 안 봐요. 다치신 데는 갈비뼈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 금 갔고요. 근데 갈비뼈 한 곳, 어깨뼈 한 곳 금이 갔고, 갈비뼈 하나 금 가고, 어깨뼈 금 가고, 갈비뼈 두 군데가 골절됐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4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고요. 사위분이 보험사랑 이제 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랑 어떻게 협상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병비하고 병원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받을 거 없어요. 보험사에서 병원비 처리해 주는 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간병비를 2달치 주면 참 다행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병비 지급 대상이 될런지 안 될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될 텐데요. 요거는 보험사가 간병비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2달치밖에 안 돼줘요. 피해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병원비 대주는 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받을 거 없어요. 그리고 간병비 2달치 대주고,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병비 2달치 대줄지 안 대줄지는 이제 봐야 알아요. 간병비 2달치 대주고, 치료비 대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받을 거 없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자, 앞으로의 치료비 쪽으로 저희들이 얼만큼 드릴게요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액수가 충분하다. 이거 갖고 퇴원해서, 이 정도면은 앞으로의 병원비로 충분하고 남는다. 그러면 합의하셔도 되지만, 근데 그 돈 받고 합의했다가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더 많다 싶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사로 또 얼마 받을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치료만 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제가 아는 분의, 저랑 친한 분의 지인분께서 올리신 질문이신데요. 저한테, 우리 아는 친한 후배가 이렇게 친한 분 장모님께서 이 사고를 당하셨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길래 저한테 이게,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장애가 남을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 치료 잘 받으시고요. 보험사랑 뭐 돈을 어떻게 받고 합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료만 잘 받는다 생각하십시오.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아파트 그 옹벽이에요. 아파트 옹벽.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아파트 옹벽에 물 흐르나요? 어때요? 사는 동네. 아파트 옹벽에는 물이 흐르면 안 되죠. 배수 시설이 다 돼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물이 흐르나요? 물 흐르면 저기 겨울에 물이 얼 텐데 얼어서 이런 허허 야 저 뭐야 저기서 와 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다행인데 만약에 차를 갖다 여기다 바짝 대놨으면은 그리고 좀 더 크게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잉? 저는 어떻게 떨어졌지? 저기 떨어졌대요. 그럼 저거는 희한하다. 저렇게 떨어질 수 있나? 아니 옹벽이 어떻게 돼 있었길래 좀 더 물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이 이만큼 얼음이 고드름이 이만큼 돼 있으면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야 이딴 많은 게 떨어졌다는데 이딴 많은 게 와 저거 살인병기네. 어허 저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는 한문철 TV의 청자입니다. 변호사님 라이브 방송은 제가 라이브에 참여는 잘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올리신 거는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빌라인지 원룸인지는 모르지만 보일러 배관에 있던 고드름 떨어진 거예요. 야 그거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데 위에서 고드름 뚝 떨어져 사람 다치면은 그건 다 건물 주인이 다 물어줘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 뭐 4층 높이에서 이렇게 배관 떨어져 사람 다치면은 만약에 이 큰 고드름 저런 게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우연치 않게 위험해 보이는 영상, 저 위험하다. 근데 마치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퇴근 무렵에 보니까, 실제로 그게 떨어져갖고, 그 차 유리창이 박살난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네요. 이럴 때 궁금한 게요. 저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요, 그거는 법인격이 없어요. 책임은 아파트 전체의 아파트는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체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입주자 다 개개인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대표를 모아요. 예. 그래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 그럼 대표자 회장이 있죠? 회장이 거기서 관리사무소 소장도 지명하고 거기 이제 소장 그다음에 관리 경비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다 걷죠? 입주자들이요. 그걸로 살림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그 회의에서 위임을 받아갖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네, 이것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험하게 돼 있네. 이렇게. 이럴 때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측에서 100% 물어줘야 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동네는 저기 얼음이 늘 고드름이 저렇게 크게 매달려. 그러면 저기는 위험하죠. 위험한 거 내 눈에 보이죠. 만약에 평소에는 저렇게 얼음이 안 얼어요. 근데 밤에 왔어요. 밤에 와서 얼음이 그전에 한 번도 얼음이 안 얼었어요. 근데 밤에 와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차를 오늘 처음 거기 평소에는 얼음이 안 얼었는데 오늘 세웠다. 아침에 나와 보니까 내 차가 망가졌다.
그런 경우는 과실이 없겠지만 늘 저기 위험하다. 그럼 저기 차를 세우면 안 돼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거기 무슨 그 꽃과 콘 같은 거 세운다든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놓는다든가 그렇게 해놓지 못한 거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잘못이지만 그러나 딱 보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곳에 왜 차를 세웠느냐 그것은 나한테도 과실이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하여튼 좀 위험한데 거기 왜 세웠어? 그럴 때는 보통 한 20에서 30%까지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 책임이 영상에 보시면은 4m 정도의 고드름이 낙하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주차한 차주의 과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평소에 위험한 곳이다. 위험한데. 네, 그런 위험한 곳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고드름의 크기가 커서 지나가는 사람 눈에도 잘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아파트 관리소 책임이 더 크죠. 제 차도 작은 고드름 아래 주차를 해놓긴 했지만 차에 고드름이 떨어져 차가 찌그러지면 아파트 관리소 측에 관리소가 더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차주에게도 저는 한 20-30%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평소에 거기 차들이 저 고드름 떨어져서 사고 났다. 그러게 주변에서 거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거기 저 고드름 떨어져서 사고 난 적 있어요. 그거 대지 마세요. 그렇게 거기 공고문이 붙었다. 공고문이 붙었는데 거기다 차를 댔다. 그리 되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자동차 차주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예,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거기다 차를 댔다 그러면 50%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50%에서 한 70%까지도 과실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쪽의 잘못은 뭘까요? 거기에 차를 못 대도록 미리 막아놨을 때 그러지 못한 게 그때 이제 아파트 쪽의 잘못입니다. 예, 차주의 잘못이 있다면 고드름이 있는 날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될 것 같군요. 네,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평소에는 없었는데 밤에 와서 안 보였는데 차를 세웠더니 내 차가 그 다음날 망가졌더라. 그때는 나한테 잘못이 없어요. 알았으면 위험한 곳에는 차를 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측에서요. 저런 것은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막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고드름 생기면은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제거가 안 되면 그쪽으로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아놔야 되겠습니다. 불박차는 가다가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가다가 저 뒤에 흰색 차는 멀리 있어요. 오토바이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오토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일리 들어가네요. 이쪽으로요. 오토바이가 저기가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주유소예요. 어떤 건물로 들어가네요. 저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틀어놓고 보이죠? 졸리 들어가고 저 뒤에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좌회전해도 되겠지? 옳지? 좌회전 들어가는데 들어갔던 오토바이가 다시 나와요. 그다음 멈춰요. 멈추면서 저 오토바이에게 빵 해줘요. 빵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서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가 진입할 당시 저는 반대편 1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요. 상대편 오토바이가 제 차를 향해 올 때 저는 멈추고 빵 해줬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와서 저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상대를 보고 멈추고 경적을 울린 전을 근데 상대는 직진이고 저는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가해자, 오토바이가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험사에서는 내가 비보호 좌회전일 때 제가 9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경찰에 접수됐나요? 네, 경찰에 접수됐다고 그럽니다.
경찰에서는 누굴 가해자라고 그러나요?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2022년 6월 10일 오전에 금요일 날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문철TV 유튜브 16,152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투표를 해봤는데요. 비보 자해전 불박차 90%가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네요. 예, 볼까요? 예. 비보 자해전 불박차 90% 적당하다는 의견이 2%, 불박차 60 내 70%라는 의견이 16%,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오히려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6%. 저는 불박차가 비보 자해전을 시도할 당시 마주오던 차와 오토바이, 내가 저 뒤에 있던 차요, 흰색 차는 저 멀리 있었다. 그래, 그리고 또 그 차들은 속도를 줄여주고 있었다. 근데 저 주차장 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갔던 오토바이가 다시 나오는데 그거 어쩌란 얘기냐. 50대 50에서 누가 더 잘못일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비보 자해전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건 잘못이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는 제가 대화를 계속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제가 교차로 진입할 때 상대가 이미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직진대 비보 자해전이다.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다. 저는 억울합니다. 즉결 심판 받겠습니다. 즉결 심판 받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90%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즉결 심판 결과 나왔네요. 판사가 잘 모르겠네요. 네, 즉결 심판은 기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예, 제가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왜 이렇게 잘한대? 정식재판 청구 당연히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하셔야죠.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경찰에서는 제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방향을 튼 상대방과 동시에 도로로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라는데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서 즉결 심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제가 90%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즉결 심판 청구했는데요. 청구 기각받았어요. 검사는 약식 기소했고요. 어떻게 되나요?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나요? 예.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그리고 무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10월 3일 날 제가 꼭 무죄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3년 4월 19일 날 피고인 무죄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역시 피고인은 무죄. 예, 보겠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쭉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서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지만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치하는 푸드앤 건물의 입구로 우회전하여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외에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차는 없었다.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해서 교차로로 진입할 무렵에 피해자는 푸드앤 건물 입구에서 돌아 나와 다시 직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직진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차를 정차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부딪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나서 뒤를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앞을 봤는데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 교차로의 모양, 피해자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서 피고인의 차를 확인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차와 충돌하기 전에 정차하거나 피고인의 차 앞으로 진행해서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앞을 보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불박차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는 쭉 가다가 저 뒤에 오는 흰색 차랑 오토바이 멀리 있어요. 들어갈 때 거꾸로 나올 때 이미 저쪽으로 빠졌어요. 빠져 들어가는 다시 나와요. 그 보고 빵 하는데 그냥 와서, 그렇다면 옆으로 빠졌는데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것까지 대비해서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차 여기에 대비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럼 다시 나오는 차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차가 이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노예 진입이죠. 노예 진입한 차가 섰다가 일단 정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저 차가 나오면서 불박차는 빵하는데, 이번 사고는 저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지 불박차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불박차에게는 지금 뭔가요? 불박차 비보호 좌회전할 때 신호 위반은 아니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운전은 의무 위반이죠. 안전운전은 의무 위반도 아니잖아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도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박차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연히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하셔야죠.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변호사님이 좋은 대로 정식 재판 청구해서 2심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후 보험사에 치료비 및 대인됨을 보상한 것으로 회수하고 보험료 할증된 부분을 원상태로 돌려받으라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라서 회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죄로 확정되는데 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얘기가 맞는 건지 틀렸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죄 판결문 올려주세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상대 측에 얼마나 지급했나요? 그로 인해서 질문자의 보험료 할인 할증 관계는 얼마나 어떤 손해를 봤나요? 상대편에게 대물 33만 5천 원, 대인 52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90%니까 할증이 왕창 들어간 거죠. 나중에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선생님. 그거는 형사에서 무죄예요. 민사는 별개예요. 민사는 선생님이 90%예요. 민사는 끝났어요. 선생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할증은 당연히 할증이지요. 이런 취지로 통화된 게 통화된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올려주셨는데요. 왜 민사와 형사가 별개일까요? 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옆으로 빠졌다 슉 들어오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일어난 오토바이의 잘못이고, 불박차에게는
피보호 좌회전한 불박차에게 신호 위반도 아니고 교차로 통행 방법도 아니고 양보해야 될 차가 없었다. 그리고 그 차를 보고 빵 하면서 멈췄다. 근데 오토바이가 앞을 보지 않고 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했다. 불박차 잘못이 없다 그랬는데 왜 민사에서는 90% 잘못이라고 그럴까요? 불박차 보험사 도대체 그 보험사는 어딜까요? 자, 오늘 준비한 9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분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금감원에 민원 넣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도움을 줄까요? 도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일치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치돼요. 예외적으로 글쎄요. 100개 중에 형사와 민사가 일치되지 않는 게 5개나 될까요? 100개 중에 한 95개 정도는 형사에서 결과가 민사에서도 그대로 일치됩니다. 저 비율이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면 대체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불일치되는 5%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서울에서 8시간 이상 걸리는 8시간에서 한 8시 반, 8시간 반. 갈 때는 좀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스리랑카에서 7박 8일 동안 여행을 이제 이곳으로 마무리하고 방송도 이곳에서 지금 7번인가 8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서울에서 방송할 수 있게 서울에서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아침에 도착하는데요. 출발 시간이 또 한 4시간 지연된답니다. 내일은 도착해서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요. 아마 화요일부터 방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